물 한 방울의 은혜도 솟아오르는 샘물로 갚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익숙한 격언이지만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현대 사회에서 진정으로 이 말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어느 60살 여인 이명숙 씨의 실화입니다. 지금은 남부러울 것 없는 성공을 거둔 그녀지만 15년 전에 그녀는 갓 이혼하고 어린 딸의 손을 잡은 채 가족들에게조차 문전박대당하던 초라한 싱글맘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절망적이었던 그 비 내리는 밤, 가난하고 정직하기만 했던 친정 오빠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내어주며 그녀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15년 뒤, 영숙 씨는 자수성가했지만 그녀의 은인인 오빠는 불행히도 뇌졸중으로 쓰러져 전신이 마비된 채 처자식들에게 짐짝 취급을 당하며 버려져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이 비극을 목도한 영숙 씨는 눈물 섞인 비난 대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 거대한 은혜를 갚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온 마을을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인간성과 감사에 대한 가장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무엇을 했기에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보냈을까요? 이제 15년을 가로지른 그녀의 장엄한 보은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내 이름은 이명숙 올해로 60이다. 창밖에는 서울의 오후에 흔히 볼 수 있는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다. 굵은 빗방울이 사무실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리며 구불구불한 물길을 만들어낸다. 딸 지은이가 조용히 들어와 내 어깨에 부드러운 담요를 덮어주며 속삭였다. 엄마 날이 쌀쌀해지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여전히 빗물에 씻겨 회색빛으로 변한 도시를 향하고 있었다. 이 비는 그다지 거세지 않지만 마치 열쇠처럼 내 기억 속 가장 깊은 곳, 가장 만지고 싶지 않았던 상자를 열어젖힌다. 그 상자 속에는 지금처럼 세찬 비가 내리던 15년 전에 어느 밤이 갇혀 있다. 그때 내 나이 45이었다. 그날 밤의 비는 지금보다 훨씬 굵었고 훨씬 더 차가웠다.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던 비는 내 전반생의 모든 비참함과 굴욕을 씻어내려는 것 같았다. 나는 바로 그런 비 속에서 10살 난 딸 지은이를 데리고 빈손으로 집을 나왔다. 도박에 미쳐 살며 술만 마시면 우리 모녀에게 주먹을 휘두르던 남편은 가산마저 탕진한 뒤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다. 나는 울지도 다투지도 않았다. 수년간 이어진 인내 끝에 내 눈물과 기력은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다. 그저 묵묵히 지은이의 옷 몇 가지를 작은 가방에 쑤셔 넣고 아이의 얼음장 같은 손을 잡고 끝없는 빗줄기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엄마 우리 어디가?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다. 빗물이 아이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비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외할머니 댁에 가자. 내 목소리는 너무나 공허해서 스스로에게도 낯설게 들렸다. 전라남도 순천 시골의 친정집은 당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다. 하지만 나는 잊고 있었다. 전통적인 농촌 가정에서 이혼하고 돌아온 딸은 반가운 손님이 아니라 가문의 수치이자 짐스러운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초라한 몰골로 친정집 대문에 나타났을 때 나를 맞이한 것은 어머니의 피하는 눈빛과 동생들의 바쁘다는
핑계였다. 영수가 우리가 안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집이 좁아서 잘 곳이 마땅치 않구나. 맞아요, 언니. 형부가 여기까지 찾아와서 난리라도 치면 우린 어떡해요. 대문은 열리지 않았고 따뜻한 물 한 잔 건네는 이가 없었다. 나는 덜덜 떨고 있는 딸아이를 품에 안은 채 내가 가장 믿었던 가족들에게 거절당한 채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았다. 집 안에서는 명절처럼 시끌벅적한 화투 소리가 들려왔고 밖에서는 무정한 빗소리만이 가득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버티지 못하고 담벼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처마에서 떨어진 빗물이 머리를 적셨지만 자리를 뜰 수 없었다. 품 안에서 사시나무 떨듯 떠는 지은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울지도 않고 그저 나직이 물었다. 엄마, 우리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야.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젖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겁내지 마, 엄마가 여기 있잖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내 가슴속은 알고 있었다. 이 말은 나조차 믿지 못할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았다.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이에게 완전한 유년 시절을 만들어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초와 수모를 견뎌왔던가. 하지만 돌아온 것은 온몸의 상처와 가족들의 냉대뿐이었다. 그들을 원망하지는 않았다. 정말이다. 이 험한 세상에 누구든 살기 힘들다는 걸 안다. 인심이란 게 그렇다.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친척이라 해도 먼저 이 짐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계산부터 하는 법이다.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내일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막막했다. 비는 멎지 않았고 가로등 불빛에 비친 빗줄기는 차가운 빛의 커튼처럼 보였다. 그때 귀에 익은 낡은 오토바이 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고개를 들어보니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다. 큰오빠 임정식이었다. 오빠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낡은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났다. 비에 젖은 오빠의 얼굴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고 오래된 우비 속에 입은 셔츠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다. 오빠는 오토바이를 세우자마자 내게 달려왔다. 영수가 오빠는 입고 있던 우비를 벗어 우리 모녀의 머리 위로 씌워주었다.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안쓰러움이 가득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빨리 우리 집으로 가자. 오빠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무능하고 숙맥이라는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다. 평생 논 면마지기를 지키며 사는 말수적고 고지식한 농사꾼이었다. 하지만 그 빛 속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던 오빠의 넓고 든든한 등은 내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크고 따뜻한 의지처였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옆집 할머니가 차마 못 보시고 마을 반대편에 사는 오빠에게 몰래 전화를 하셨던 것이었다. 오빠의 집은 벽돌로 지은 낮은 농가 주택이었다. 우리가 들어서자마자 올케인 경자 언니의 잔뜩 찌푸린 얼굴이 우리를 맞았다. 임정식 씨 미쳤어요? 언니는 허리에 손을 얹고 우리 모녀를 가리키며 빗소리보다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집에 쌀독이 바닥나가는데 어디서 공짜 밥 먹을 사람들을 데려와요. 내 팔자가 너무 편해 보여서 이래요. 그만 좀 해. 오빠의 얼굴이 붉어졌다. 평생 올케에게 큰 소리 한 번 못 치던 오빠가 처음으로 반항한 순간이었다. 내 동생이야. 내 친동생이라고 갈 데가 없어서 왔다는데 내가 안 도우면 누가 도와. 그날 밤 오빠 부부의 방에서는 격렬한 말다툼 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이미 잠든 딸을 품에 안고 임시로 깔아준 나무,
판자 위에서 밤을 지새웠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들었다. 이곳 또한 우리가 오래 머물 곳이 아님을 직감했다. 나는 오빠 집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다. 빨리 떠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내 수중에는 단돈 10,000원도 없었고 통장은 비어 있었으며 휴대폰은 끊긴 지 오래였다. 낮에는 지은이를 돌보고 밤에는 일자리를 찾아보려 했지만 학력도 인맥도 없는 아이, 딸린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올케의 얼굴은 매일 가마솥 밑바닥처럼 검게 타 있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내뱉는 말마다 가시가 돋아 있었다. 아침에 채소 씻는 걸 도우면 손이 느리다고 구박했고 점심에 마당을 쓸면 착한 척한다며 비아냥거렸다. 저녁 밥을 먹을 때면 우리가 숟가락을 한 번 더 놀리는 것조차 눈치를 주었다. 오빠는 단 한마디에 불평도 없었다. 그는 새벽같이 논으로 나갔고 몸에 진흙을 잔뜩 묻힌 채 밤늦게 돌아왔다. 때로는 밤마다 오빠 방에서 낮게 깔린 다툼 소리가 들렸다. 당신 딸도 아니잖아. 우리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저 모녀를 언제까지 먹여 살릴 거야. 동생이 밥 먹여줘. 우리 늙으면 쟤들이 우리 모실 것 같아. 오빠는 대꾸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말했다. 지금 쟤는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어느 날 저녁 진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오빠에게 내가 발 씻을 물을 떠다 주었다. 오빠는 사양했지만 나는 고집을 부려 오빠를 앉히고 대야에 발을 담그게 했다. 쭈그리고 앉아 물을 끼얹어 주다. 문득 오빠의 바짓단이 해져 있고 발바닥은 굳은 살과 갈라진 상처로 가득한 것을 보았다.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오빠에게 더 이상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일주일 뒤 내가 딸을 데리고 떠나려 할 때 오빠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비닐봉지에 겹겹이 쌓인 두툼한 봉투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열어보니 빳빳한 10,000원짜리 다발과 달력을 찢어 쓴 삐뚤삐뚤한 쪽지가 들어 있었다. 오빠의 글씨는 초등학생처럼 서툴렀다. 영수가 이게 오빠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다. 2,000만 원이야. 이거 들고 지은이랑 서울 가서 어떻게든 살아봐라. 오빠가 능력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도와주는구나. 나는 그 묵직한 2,000만 원을 쥔 채 손을 덜덜 떨었다. 이 돈이 어떤 돈인지 너무나 잘 알았다. 수년 전부터 오빠가 낡은 집을 고치겠다고 말하며 한 푼, 두 푼 농사 짓고 고철 줍고 다 키워 모은 돈이었다. 올케는 집이 무너져 가는데 왜 안 고치냐고 매일 타박했지만 오빠는 시장에서 도시락 사 먹는 돈도 아까워하며 식은 밥을 싸 들고 다니며 모은 돈이었다. 그런데 그 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내게 준 것이다. 오빠, 나 이거 못 받아. 받아라. 오빠가 말을 끊었다. 서울 가서 써. 여기서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하며 오빠에게 3번이나 큰 절을 올렸다. 오빠, 나 잊지 않을게. 평생 잊지 않을게. 오빠는 당황하며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다. 가거라. 가서 보란듯이 잘 살아라. 너를 우습게 본 사람들 보란듯이. 그날 밤 오빠는 오토바이로 우리를 터미널까지 태워다 주었다. 입이 닳도록 당부했다. 돈 아끼지 말고 우선 방부터 구해. 지은이 공부도 시키고 너도 잘 챙겨 먹고. 나는 지은이 손을 잡고 내 목숨보다 무거운 은혜를 품은 채 서울행 심야버스에 올랐다.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백미러로 우산도 없이 빗속에 서 있는 오빠가 보였다.
바람에 펄럭이는 그의 낡은 셔츠를 보며 나는 지은이를 껴안고 하염없이 울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막막했던 그때 말수적은 저 남자가 평생의 적금을 털어 내게 두 번째 삶을 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목숨이었고 희망이었으며 가라앉기 직전 나를 끌어올려준 구원의 밧줄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다짐했다. 임정식 나의 오빠. 오늘의 낙숫물 같은 은혜를 훗날 내 반드시 샘물처럼 솟구쳐 갚으리라. 서울의 비는 전남의 비와 달랐다. 함부로 함석지붕을 때리는 묵직함은 없었지만 뼈 속까지 스며드는 음산하고 끈적한 가랑비였다. 지하철역을 나오자마자 다시 지하도로 숨고 싶게 만드는 그런 비였다. 우리 모녀는 짐가방을 끌고 영등포역 출구에 서서 낡은 붉은 벽돌집들과 바랜 간판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이곳이 내가 다시 시작해야 할 곳이었다. 서울 생활 초기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곳에서 우리 모녀는 영등포의 어느 옥탑방에 짐을 풀었다. 여름에는 찜통 같고 겨울에는 얼음장 같은 곳이었다. 나는 낮에는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개는 막노동을 했고 밤에는 식당 뒷방에서 설거지를 했다. 10살 지은이는 대견하게도 혼자 등교하고 밥을 챙겨 먹는 법을 익혔다. 우리는 시장에서 파는 1,000원짜리 잔치국수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버텼다.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평온했다. 폭력과 냉대가 가득했던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마침내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자 수중엔 약간의 돈이 모였다. 막노동만으로는 희망이 없다는 걸 알았다. 작더라도 내 사업을 해야 했다. 나는 내가 가진 유일한 기술을 떠올렸다. 어머니에게 배운 쫄깃하고 향근한 족발이었다. 고향집에서 명절마다 내가 만든 족발은 친척들의 찬사가 끊이지 않던 요리였다. 나는 오빠가 준 돈에 남은 금액을 미천 삼아 남대문 시장 근처의 번잡한 골목에 3평 남짓한 작은 가판대를 빌렸다. 간판도 없고 번듯한 의자도 없었다. 커다란 솥 하나와 작은 목욕탕 의자 몇 개가 전부였다. 그렇게 내 인생을 건 영숙내 족발은 한약재와 고기향이 뒤섞인 수증기 속에서 조용히 문을 열었다. 장사는 막노동보다 더 고됐다. 매일 새벽 3시면 중고 자전거를 타고 축산시장에 가서 고기를 뗐다. 족발은 고르는 게 기술이다. 앞다리를 골라야 하고 껍질이 두껍고 힘줄이 많으며 비계와 살코기가 적절해야 한다. 고기를 가져와 씻고 핏물을 빼고 털을 뽑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다. 씨육수 씨간장은 수십 번의 시행착오 끝에 완성했다. 팔각, 계피, 간장, 설탕.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족발은 약한 불로 최소 4시간을 고아야 젓가락만 대도 살이 발라질 만큼 부드러워진다. 낮에는 사방에서 몰려드는 손님들을 혼자 상대했다. 시장통은 거칠었다. 남루한 차림의 노숙인부터 술 냄새 풍기는 인부 양복 입은 직장인까지 다양했다. 나는 사람들의 안색을 살피고 거친 이들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다. 새벽 5시 반에 문을 열어 저녁 7시가 넘어야 문을 닫았다. 점심은 족발 삶은 국물에 국수를 말아 대충 때웠다. 지은이는 하교하자마자 달려와 설거지를 돕고 돈을 받았다. 아이의 손에 주름이 잡히고 기름이 튀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 집으로 가라고 했지만
지은이는 고집을 부렸다. 엄마 혼자 너무 힘들잖아. 내가 옆에 있을게. 지은이가 없었다면 나는 진작에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가장 힘들었던 건 5개월째 되던 달이었다. 돼지고기 값이 폭등하고 손님은 줄었는데 월세는 올려달라고 했다. 그날 밤 단돈 20만 원 남은 봉투를 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정말 끝인가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이를 악물고 시장에 나가 오늘 딱 5그릇만 더 팔자고 다짐했다. 그런데 저녁 무렵 근처 스튜디오에서 방송 녹화를 하던 청년들이 찾아왔다. 맛집이라는 소문을 듣고 왔다며 족발을 먹어본 청년 중 하나가 내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다. 이거 우리 엄마가 해준 거보다 더 엄마 손맛 같아요. 사흘 뒤 내 작은 가판대의 사진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인생 족발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왔다.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먹던 그 맛이라는 문구가 달린 글은 순식간에 수천 번 공유되었다. 1년 뒤 나는 골목 어귀에 정식 매장을 냈다. 작았지만 가스레인지가 있고 냉장고와 좌석이 있고 간판도 있었다. 나는 쓰던 가판대를 나처럼 고생하던 어느 중년 여성에게 그냥 넘겨주었다. 나도 이걸로 일어섰으니 힘내세요. 그 여자도 울고 나도 울었다. 영숙네 족발은 그렇게 진한 육수와 김 모락모락 나는 고기 한 점에 인생을 담아 한 걸음씩 나아갔다. 시간은 화살처럼 흘러 어느덧 15년이 지났다. 현재 나는 6개의 직영점과 30명이 넘는 직원을 둔 사장이 되었다. 번듯한 사무실과 회의실 장부를 관리해주는 격리도 생겼고 사람들은 나를 임 대표라고 부른다. 하지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성공의 지표가 아니라 책상 옆 액자에 넣어둔 그 낡은 쪽지다. 오빠가 능력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도와주는구나. 이 글씨를 볼 때마다 나는 아직도 노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어느 날 창밖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보이차 한 잔을 마시며 멍하니 밖을 보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이가 들어와 웃으며 물었다. 엄마, 오늘 저녁엔 제가 족발국수 좀 해드릴까요? 어제 말씀하신 한약재 비법으로요. 고개를 끄덕이려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번호는 고향 순천이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영수가? 나다, 금순 할머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고향집 옆집에 살며 나를 지켜봐 주셨던 할머니였다. 지난 세월 명절 때 의례적으로 주고받던 안부 전화 외에 고향에서 먼저 전화가 온 적은 거의 없었다. 할머니 저예요.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시죠? 에휴, 이 늙은 몸이야 그렇지 뭐. 할머니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망설이는 듯했다. 영수가 이런 말을 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몇 초간의 침묵 끝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느그 큰오빠 정식이 말이다. 반년 전에 중풍으로 쓰러졌어. 지금 전신이 마비돼서 누워만 있다. 말도 못하고 산송장이나 다름없어. 중풍으로 쓰러져 누워만 있다니. 머릿속이 하얘졌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카펫 위로 힘없이 떨어졌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왜 아무도 나한테 말 안 해줬어요. 오빠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 너 서울에서 바쁜데 짐 되기 싫다고. 나는 벌떡 일어났다. 찻잔이 엎질러져 뜨거운 물이 쏟아졌지만 상관없었다.
지금 돌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디 있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나직이 말했다. 예전 그 낡은 농가에 그냥 있어. 마누라 경자 알잖냐. 사랑도 없는 사람인데 오빠를 제대로 보겠니. 짐짝 취급이야. 나는 휴대폰을 쥐인 손을 부르르 떨었다. 자세히 좀 말해주세요. 영수가 너 지금 잘 살고 돈도 많다는 거 안다. 너 성격에 가만 안 있겠지만 내 눈 뜨고 못 보겠어서 전화했다. 할머니는 참았던 말을 쏟아내듯 이어갔다. 경자가 오빠더러 짐덩어리라고 구박하며 냄새난다고 난리다. 밥도 미음 찌꺼기나 조금 주고 욕창이 생겨 살이 썩어가는데 간병인도 안 써. 아들, 딸들은 바쁘다며 한 놈도 안 내려와. 간병은 엄마 몫이라면서 정식이가 지금 눈만 꿈벅이고 입은 돌아가서 말도 못해. 매일 천장만 보며 눈물만 흘리고 있다. 내 심장에 대못이 박히는 기분이었다. 내일 당장 내려갈게요. 영수가 내가 너 압박하려고 한 건 아니다. 다만 그때 너 어떻게 떠났는지 내가 다 봤잖니. 느그 오빠가 마누라 욕 먹어가며 너 데려왔던 거 생각하면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래, 너무 상심 말고 몸 조심해서 내려오너라. 전화를 끊고 나는 만견자실하게 서 있었다. 주방에서 나오던 지은이가 내 기색을 살피더니 다가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는 딸을 바라보며 한참 뒤에야 입을 뗐다. 너 데리고 서울 가라고 오토바이 태워다 주고 2천만 원 줬던 큰외 삼촌 있지? 쓰러지셨단다. 지은이의 눈이 커졌다. 어쩌다가요. 건강하셨잖아요. 반년 전에 쓰러지셨는데 지금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누워 계신데 올케 언니는 귀찮아하고 자식들도 다 외면하고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아팠다. 지은이의 얼굴이 분노로 일렁였다.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눈을 감고 마음을 다잡았다. 내일 아침에 바로 순천 가자. 지은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답했다. 저도 같이 갈게요. 나는 창밖을 보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15년 전 나를 무기력하게 떨게 하던 그 비가 아니었다. 이제는 내가 우산을 들어줄 차례였다. 책상 위 쪽지를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오빠, 이번엔 내 차례야.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나는 지은이와 함께 차를 몰고 서울을 떠났다. 그간 오빠에게 돈을 보내려 몇 번 시도했지만 오빠는 매번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며 돌려보냈었다.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과거의 비참한 기억이 떠오를까 두려워. 고향을 찾지 않았던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3시간 넘게 달려 마을 입구에 들어서니 풍경은 예전 그대로였다. 낡은 기와집들 잡초, 무성한 골목, 그리고 익숙한 정자나무.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마을 어귀에 차를 세우니 정자 아래 모여있던 노인들이 우리를 보며 수군거렸다. 오빠의 집은 여전히 낮고 낡아 있었다. 담벼락은 갈라졌고 대문은 붉게 녹슬어 있었다. 처마 밑에는 검게 마른 옥수수 몇 줄기가 매달려 있었다. 대문을 밀고 들어가니 끼익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마당은 잡초가 무성하고 닭똥 냄새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무언가 부패하는 듯한 악취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심장이 조여왔다. 방 문을 열자마자 밀려오는 지독한 냄새의 지은이는 눈살을 찌푸렸다. 오랫동안 씻지 않은 사람의 체취와 습기가 뒤섞인 악취였다.
누구야? 주방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올케 경자 언니였다. 나를 보더니 언니는 멈칫하더니 곧이어 계산적인 웃음을 지어 보였다. 어머, 영숙이 아니니 어머나 이게 얼마만이야. 연락도 없이 갑자기 웬일이니 나는 대꾸도 없이 물었다. 오빠는요? 언니는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안방에 있지 뭐. 늘 저 모양으로 누워만 있어. 나는 뒤쪽 방으로 들어갔다. 숨이 막힐 듯한 냄새가 더 진해졌다.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방 안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장판에는 소변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 파리들이 윙윙거리며 날아다녔다. 낡은 나무 침대 위에 마른 장작처럼 누워있는 한 사람이 보였다. 가죽만 남은 몸 깊게 팬 눈등 돌아간 입술. 오빠는 거미줄 친 천장을 공허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생명력이 빠져나간 고목 같았다. 우리의 발소리를 들었는지 혼탁한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문 쪽으로 향했다. 그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친 순간 빛을 잃었던 오빠의 눈동자에 아주 희미한 떨림이 일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목구멍에서 짐승의 울음 같은 의미 없는 소리를 냈다. 오빠의 마른 눈가에서 혼탁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오빠의 침대 곁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오빠, 나는 차가운 돌덩이 같은 오빠의 손을 잡고 오열했다. 지은이도 곁에서 이 비참한 광경을 보며 눈물을 쏟았다. 울긴 왜 울어 문개 팔짱을 끼고 서 있던 경자 언니가 냉소적으로 뱉었다. 난 매일 이 산송장을 지키면서도 안 우는데 10수년 만에 나타난 사람이 울고불고 사람 빨리 죽으라고 제사 지내니 지은이가 분노로 몸을 떨며 따지려 했지만 내가 제지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차가운 눈빛으로 언니를 보았다. 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네요. 내 말에 언니는 조금 당황하더니 이내 기세등등해져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자식들이 얼마나 불효인지, 이 누워있는 남편이 얼마나 짐이 되는지, 나도 사람이지, 간병인도 아니고, 이게 뭐니 마누라가 종도 아니고,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분노를 억눌렀다. 지은이가 나에게 속삭였다. 엄마 외삼촌 여기 계속 두면 안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라. 나는 오빠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번엔 내가 오빠를 데려갈게. 다음 날 아침 나는 마을. 이장님께 부탁해 오빠의 아들과 딸을 불렀다. 광주에서 부동산을 한다는 조카와 대구에서 전업주부로 산다는 조카딸은 전화 목소리부터 냉담했다. 아직 안 죽었어요. 조카의 첫마디에 나는 전화를 꽉 쥐었다. 나 고모다. 아버지가 위중하시니 당장 내려와라. 간병 대책 세워야겠다. 저 바빠요 고모. 계약 건이 산더미라고요. 엄마랑 얘기하세요. 난 아들이지 마누라가 아니잖아요. 나는 냉소하며 말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다 모여라. 안 오면 너희가 한 말 다 녹음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줄 줄 알아라. 약속한 시간 지은이와 나는 이장님과 마을 어르신들 몇 분을 증인으로 모시고 오빠 집에 앉았다. 명품 옷을 입고 차 키를 돌리며 나타난 조카와 진하게 화장하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조카딸은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오늘 너희를 부른 건 아버지 간병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다. 조카가 다리를 꼬며 말했다. 아니, 지금 엄마가 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다. 내 엄마는 간병인이 아니다. 가족으로서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분명히 해라. 옳게 경자 언니가 끼어들었다. 내 남편이니까 내가 보긴 해야지. 근데 나도 늙어서 힘들다 얘. 너희가 돈을 내놓으면 간병인을 쓰든지 하마. 무슨 돈요 아버지, 퇴직금 엄마가 다 가졌잖아요. 조카가 펄쩍 뛰었다. 조카 딸도 거들었다. 오빠가 장남이잖아. 난 출가 외인이야. 시댁에서 친정아버지 간병비 대준다고 하겠어. 세 사람은 시장 바닥처럼 싸우기 시작했다. 옆방에 말도 못하고 누워있는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때 경자 언니가 갑자기 허벅지를 치며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내 팔자야 늙은 건 저 모양이고 새끼들은 하나같이 돈 안 내놓으려 하고 그러더니 화살을 내게 돌렸다. 그리고 너 이명수, 너 지금 돈 좀 벌었다고 와서 값 놔라, 배 놔라 하는데 이거 다 너 때문이야. 그때 네가 우리 전 재산 2천만 원만 안 들고 튀었어도 우리 집 벌써 빌라 올렸어. 정식이가 너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 고생하다 저 꼴 난 거라고 네가 주범이야. 무세운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은이가 얼굴이 붉어져 따졌지만 나는 오히려 차분해졌다. 참으로 가련하고 역겨운 인간상들이었다. 이것이 내 오빠가 평생 피땀 흘려 키워낸 처자식의 진면목이었다. 병상 앞에서 걱정 한마디, 눈물 한 방울 없이 오직 돈과 책임, 회피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다. 그들을 보지 않고 안방 쪽을 향해 말했다. 그만들 해라.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좌중을 압도했다. 너희는 지금 유산 상속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생사 문제를 논하는 거다. 그런데 내 눈엔 탐욕과 냉혈 계산뿐인 세 사람만 보이는구나. 나는 경자 언니를 보았다. 언니는 이 결혼이 이 낡은 집이랑 땅 때문이었나요? 오빠 목숨값이 밥 한 그릇보다 못합니까? 그리고 조카들을 보았다. 너희 아버지가 15년 전 그 빗속에서 나를 구하려고 전 재산을 내주셨다. 지금 아버지는 말 한마디 못하는데 너희는 누가 돈 낼지만 따지는구나. 너희에게 아버지는 가족이 아니라 호적상에 남은 빚더미일 뿐이지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오빠의 거친 숨소리만이 정적을 메웠다. 오빠는 다 들었을 것이다. 나는 결심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아버지를 가질 자격이 없다. 그날 오후 나는 이장님과 마을 어르신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장님, 저는 제 방식대로 은혜를 갚으려 합니다. 이장님은 안타까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3시 다시 모인 가족들 앞에서 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와 수표 한 장을 꺼냈다. 오늘 이 자리는 누구를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돌려주는지 증명하려는 자리입니다. 나는 휠체어에 앉은 오빠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오빠 기억나 빗속에서 나에게 준 그 봉투, 지은이랑 살 길 찾으라고 했던 그 말, 이제 내가 오빠를 책임질게. 나는 일어서서 모두를 향해 선포했다. 오늘부터 내 오빠 임정식의 모든 의료비 생활비 간병비는 제가 전액 부담합니다. 좌중이 조용해졌다. 경자 언니가 미간을 찌푸렸다. 데려가겠다는 거야? 네. 오늘부터 오빠는 당신들의 짐이 아닙니다. 내 가족으로서 내가 모십니다. 조카가 끼어들었다. 아니 고모, 우리가 자식인데 그렇게 막 데려가면. 나는 냉소했다.
네가 자식이라고 반년 동안 아버지가 저 꼴로 누워 있을 때 너 어디 있었니? 기저귀 한 장 사준 적 있냐? 그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미리 준비한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합의서를 내밀었다. 여기 서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명숙은 임정식의 향후 모든 비용을 책임진다. 대신 임정식 명의의 집과 땅 등 모든 유산 상속 권리는 포기한다. 그것은 여기 배우자와 자녀들이 가져라. 단 이후에는 절대로 나나 오빠에게 어떤 비용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경자 언니의 눈이 번뜩였다. 조카들도 서둘러 합의서를 살폈다. 유산은 자기들이 다 갖고 짐스러운 아버지는 내가 데려가겠다니 그들에겐 로또나 다름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추가로 1억 원짜리 수표를 건넸다. 15년 전 오빠가 준 2천만 원 물가 생각해서 5배로 갚는 거다. 이걸로 오빠와의 인연은 돈으로는 다 정리된 거다. 그들은 눈을 빛내며 서둘러 도장을 찍었다. 마치 지긋지긋한 부채를 털어낸 듯한 표정이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원망보다 깊은 비애를 느꼈다. 세상엔 인간의 도리보다 계산기를 먼저 두드리는 이들이 너무나 많았다. 다음 날 새벽 영숙네 족발 로고가 아닌 전문사설 구급차가 대문 앞에 멈췄다. 나는 지은이와 함께 정성껏 오빠를 씻기고 부드러운 면직물 옷으로 갈아입혔다. 오빠가 침침한 방을 나와 오랜만에 아침 햇살을 마주했을 때 그의 혼탁한 눈이 잠시 가늘어지더니 다시 눈물을 흘렸다. 마을 사람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비난도 수군거림도 없었다. 오직 숙연한 침묵뿐이었다. 나는 구급차에 타기 전 이장님께 두툼한 봉투를 건넸다. 이장님, 우리 오빠가 평생 여기서 살며 남들에게 진 신세가 있다면 이걸로 갚아주십시오. 남은 돈은 오빠 이름으로 마을 노인정에 기부해 주시고요. 오빠를 구박했던 사람들은 잊겠습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임정식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 좋은 사람이었다고 한마디만 기억해달라고 전해주세요. 이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걱정 말게 영수가. 정식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다 안다네. 자네 정말 대단해. 구급차가 출발할 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1명, 2명. 이내 박수 소리는 파도처럼 커졌다. 감동과 경애 그리고 부끄러움이 섞인 박수였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그 소리를 가슴으로 들었다. 15년 전에 빚을 갚은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의 빛을 밝힌 소리였다. 오빠는 서울 최고의 시설을 갖춘 VIP 재활병원 1인실에 안치되었다. 창밖으로 공원이 보이는 밝은 방이었다. 나는 매일 오빠를 찾았고 지은이는 여가 시간을 모두 외삼촌에게 쏟았다. 우리의 정성 덕분인지 오빠의 안색은 몰라보게 좋아졌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다. 1달 뒤 지은이가 보온통을 들고 병실로 왔다. 뚜껑을 열자 익숙한 향기가 퍼졌다. 영숙네 족발의 향이었다. 엄마, 오늘 우리 가게 15주년 기념일이잖아요. 외삼촌께도 우리 맛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나는 족발 국물을 떠서 식힌 뒤 오빠의 입가에 가져갔다. 오빠는 힘겹게 입을 벌려 그 국물을 삼켰다. 그때였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던 반응이 나타났다. 오빠의 뒤틀린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정말 아주 미세하게 위로 올라가며 미소를 지은 것이다. 나는 눈물을 쏟으며 오빠에게 속삭였다. 오빠 맛있지?
이게 우리 집 맛이야. 그때 오빠가 나 살려줘서 만든 맛이야. 동생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았지. 오빠는 그 후 병원에서 평온하게 2년을 더 사시고 눈을 감으셨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웃고 있었다. 장례를 마친 뒤 지은이는 내게 새로운 기획안을 가져왔다. 미광 자선재단 설립안이었다. 엄마 우리 가게에서 족발 한 그릇 팔 때마다 1,000원씩 적립해서 15년 전 엄마처럼 막막한 싱글맘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외삼촌이 엄마에게 빛이 되어준 것처럼요. 나는 주저없이 승인 서류에 이름을 적었다. 지금도 남대문 본점에는 아이 손을 잡고 힘겹게 서 있는 젊은 엄마들이 찾아오곤 한다. 지은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들을 안으로 들여 따뜻한 족발, 국수 한 그릇을 내어준다. 그 한 그릇에는 15년 전 빗속에서 받았던 2천만 원의 무게가, 그리고 평생 동생을 아꼈던 한 농사꾼의 진심이 담겨 있다. 진정한 보은이란 단순히 돈으로 빚을 갚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비추었던 그 작은 빛을 횃불로 만들어 더 많은 어둠 속 사람들을 비추는 것. 그것이 은혜에 대한 가장 완벽한 답례일 것입니다. 이명숙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빛이 되어준 그 사람을 당신은 지금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